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알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늘 저한테 방긋 웃어주시는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고 인사할 때마다 방긋 웃어줘서 좋아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 항상 네. 내가 뭘 언제 침 뱉은 적 있어. 근데 되게 기분 좋아져요. 김민하 평론가가 항상 이렇게 평상시에 무덤덤한 표정을 짓다가 시작할 때쯤 되면 한 번쯤 웃어주는 거 되게 좋은데요. 근데 윤 대통령이 결국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죠? 행사하고 난 다음에 전국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신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해병대원 특검, 최장병 특검 국면에서 오늘 신문에 나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구나.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구나 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하세요? 비슷한 생각이죠. 네. 그 끝이야? 근데 레임덕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따가 다 얘기하겠지만 네.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사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네.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이 뭘 자꾸 하다 말고 그리고 이상한 정책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자꾸 시도를 하고 그 중구난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어쨌든 추진이 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접고 그리고 또 하던 걸 왜 중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중단하는 얘기를 하다가 또 그건 왜 중단해?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이런 걸 진단하는 기사를 썼거든요. 네. 근데 보수 언론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걸 쓴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레임덕이라는 거는 임기 말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레임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사전적 정의에 맞는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현상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공무원들도 다 그걸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걸 다들 느끼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예상했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레임덕이라고 판단할 만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일까지 벌어지면 그냥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들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지면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1면부터 보여주실래요? 자, 김계환의 VIP 경로 들은 간부 또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번 해병대원 그러니까 최상병 문제 왜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박종훈 대령 얘기만 계속 나왔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VIP 경로가 있었다 이거였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VIP 경로설에 대해서 박 대령이 어떻게 그동안에 진술을 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왜 저렇게 일면에 기사를 올렸는지 김민하 평론가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경찰이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라면서 대통령 회의에서 VIP가 경로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당시 정말 VIP가 맞느냐고 김계환 사령관이 물으니까 김 사령관이 그 말을 듣고 질문을 들은 김 사령관이 어제 김민하 평론가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게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박 대령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VIP 경로설에서 김계환 사령관은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 혼자서 지금 이 주장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기사가. 그렇죠. 공수처가 최근에 해병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복수의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지금 박정훈 대령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박정훈 대령이 주변 사람들한테, 수사단 단원들한테 말을 했던 거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확보했다는 진술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이게 2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 사령관은 그동안에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의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제 2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박정훈 대령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대질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수처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김계환 사령관은 대질을 시키면 조사실에서 나가겠다라면서 항의하면서 이거를 또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병대 상관인데 해병대 부하하고 내가 대질을 하면은 이거 모냥 빠지고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현상을 모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감추고 있는 거냐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대목에서 어제 채널A가 보도한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채널A가 뭐 종편 그런 보도도 해요, 채널A가? 종편 언론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정황을 자세하게 전한 바가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채널A 취재 결과 공수처는 이 김계환 사령관의 VIP 경로설 언급을 증명할 제3자의 녹취 파일과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기 전날인 지난해 8월 1일에 김계환 사령관 주재 지휘부에 아침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침 회의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다시 언급을 했고 이것을 들은 회의 참석자가 다른 해병대 간부에게 이 내용을 전했대요. 그럼 회의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고 하면 들은 사람이 더 많겠는데?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의 참석자가 다른 해병대 간부한테 VIP가 경로했대 라고 전한 음성 파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음성 파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수처가 그 사람한테 회의 참석자죠. 그러니까 이 회의 참석자를 조사해서 진술을 확보를 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참나. 그러면 이 증거를 김계환 사령관한테 제시했겠죠. 그 대질시키기 직전에. 그렇지.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은 거덕거덕 화를 내면서 아니야,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부하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 왜 해병대가 뭔 상처를 받아? 자기가 상처를 받겠지.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해병대가 상처받지 않는 것은 이 사안을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검사 도베르만을 데리고 와야 돼. 제가 그게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도베르만은 개 아닙니까? 개? 그치. 그 개랑 비슷해요. 콱 물어가지고 안 넣는. 독일 개인데 도베르만. 네. 그러니까 하여튼 드라마도 좀 보고 그래 좀.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 부정한 군 간부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식의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걸 이제 도베르만이 가서 확 물고 뭐 이런 건데. 걔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그러게. 걔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걔처럼 한번 물어버려야 되지. 지금 걔처럼 좀 한번 물어줘야 될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그건 뭐 곁다리로 빠지기 얘기인 것 같고. 자, 교원신문에 지금 이 중요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병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환조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계환 사령관까지 갔으니까 거의 대통령실 턱밑까지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사람이 여러 명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잖아요, 이미. 국가안보실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를 만약에 수사를 더 잘하려면 김계환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말한 거는 지금 여러 명이 들었다라는 게 확인되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거는 김계환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VIP 경로서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직접 들었느냐? 아니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참석한 회의에서 경로를 한 것을 그 회의 참석자 누군가한테 전해들었느냐? 그렇지. 안보실 쪽에서 얘기를 했던가 뭐 그렇죠. 얘기를 했겠지. 전해들었다면 그 전해준 사람을 또 조사해야겠죠. 그렇죠. 이 VIP가 경로했다는 건 사실이냐? 그럼 그 회의는 어떤 회의였으며
그럼 어쨌든 VIP 옆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가야지 수사가. 그렇죠. 대통령실로 수사 방향이 향해야 될 좀 더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겨레 신문 일면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데요. 저희가 이 기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편 100번을 봐도 이 기사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여권, 대통령실, 대통령까지 왜 해병대원 수사 이거 특검을 거부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종편을 보면은 네. 그 국민의힘이나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는데 네. 경찰이 또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혐의를 특정하고 혐의자를 이렇게 확정한 것부터가 잘못됐으며 논리적 모순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게 대통령이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든 당시에 개입을 한 것은 그것은 적법한 것이며 그래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를 묻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제로 이제 그러나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뭐 국민 여론이 어떻기 때문에 그러나 뭐 정치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그러나 등등등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딱 떠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먹여드리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기 정말. 때문에 그냥 또 읽어드려야죠, 뭐 기사를. 자, 한겨레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기사가요. 박정훈 항명죄 기소 취소를 인권위 조사 보고서 있었다 이렇게 된 건데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는 기소는 혐의 기소는 부당하다 이러면서 공소제기 취소를 권고해야 한다는 사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인권위 상임위원 중에 김용원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사 의뢰했다 이런 내용인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사건 조사 결과 보고 이 원문을 공개를 한 건데 이 조사는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에 최상병 순직 사건 자료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및 회수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서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항명죄 수사와 징계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따져달라라는 취지의 제3자 진정을 제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의 보고서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는 더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뭐야?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 아래에 군인권보호위원회라고 일종의 소위 형태의 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또 거기에 이제 항명 문제가 또 걸리니까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2달 가까이 국방부 장관, 차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수사단, 국가안보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경북경찰청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를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보국 조사관들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한 뒤에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차례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관들의 결론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 이첩 보류 지시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저항해서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이 박정훈 대령의 행위에 대해서 항명죄로 의율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서에 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 항명 혐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 보직에서 해임이 되고 기소까지 된 상황은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직무상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이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 최상병 유족들의 알 권리 및 실언권도 침해한다.
이 내용들이 적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권고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네. 사건 기록 회수 행위의 재발을 받고 부대장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박대령 기소와 관련돼서는 공소제기 취소를 권고하는 일안 그리고 군사법원에 항명죄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이안이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인권보호위원회 이 조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으면 이걸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여기에 들어온 김용원 위원, 이 보호관으로서 들어와 있는데 네. 보고서의 2가지 검토 의견 중에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군인권 소위위원이 3명인데 이 3명 가운데 1명이 전원위에 안건을 올려서 논의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다수결에 따라서 진정을 기각을 했는데 이것도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지적이고 그래서 공수처에 김용원 이 보호관을 수사를 했다라는 게 이 일명 기사의 내용이에요. 김용원이라는 일종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요.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인물인데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논의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채택할 건지 말 건지를 논의하는 소위가 있었는데 그 소위에 3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원민영 위원은 인용 의견을 냈고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 김용원, 한석훈 의원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인권위법을 보면 인권위법 제13조 2항을 보면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여기서 의결을 못하고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용원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리고 기각해버렸다는 거 아니야? 다수결 의결로. 이 위법행위를 한 거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본인이 거기 간 이후로 계속 이러고 있답니다. 이 건 말고도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의 인물이고 이 보고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제 소개한 기사가 네, 맞아요. 그 다음 기사인데 3면에 있습니다. 3면도 보여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힘 측 주장이나 맞아요. 대통령실의 주장이 내용이에요. 다 안 맞다는 게 네. 여기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뼈대인 1. 이첩 보류, 2. 혐의 미적시 요구, 3. 기록 회수 등에 대해서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 논리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담겨 있다라는 건데 보고서는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서는 권한 없는 명령이라고 결론을 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 권한이 없다라고 본다는 건데 예. 군사경찰직무법은 소속 부대의 장,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김기한 사령관인데 군사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고서는 이 개정군사법원법을 보면은 2022년 7월 1월부터 군인 등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 관할을 민간 법원으로 하고 있는데 장성급 지휘관의 지휘 권한 악용 및 은폐 시도를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의 지휘 감독 권한은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으로 제한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혐의를 빼라 마라, 이첩을 해라 마라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첩 보류 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는 거다라고 이 보고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 사법 개혁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관계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놨다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외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고개를 막 펼쳐왔는데 네. 또 이 보면은 군사경찰이 민간경찰의 사건을 이첩할 때 그 주체는 군사경찰이다라고 보고서가 적시를 하면서 네. 이 사건에 비춰보면 이첩 책임자는 직접적으로는 해병대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이고 넓게 봤을 때는 총지휘를 맡고 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장관에게 보고됐기 때문에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할 권한이 생겼다는 국방부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고 국방부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서는 적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니까 혐의를 굳이 적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건을 넘기면 그만이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국방부가 중간에 개입을 하면서 주장을 해왔는데 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6건의 군인 등 사망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사례가 있는데 이 중 5건은 범죄 혐의점을 기재를 했고 한 건만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에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비단 이 사건에서만 이 혐의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해당 서식에 의하지 않고 경찰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 기록만 송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해 8월 2일에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가져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기망 행위이자 경찰 수사 착수 지연 행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첩 보류에 이어 회수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이 기록 회수에 대해서 이 애초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의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보고서는 임의 제출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이 검찰단 논리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임의 제출이라고 하면 임의 제출 동의서라든지 목록 교부라든지 이러한 정해진 절차를 따랐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임의 제출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임의 제출이라는 거에 대한 임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기록 인수인계증을 가지고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기록 인수인계증은 임의 제출 동의서로 가름할 수가 없는 문서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을 하는 게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록 회수를 요청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이 기록 회수를 기록을 애초에 회수를 하면서 이것을 임의 제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기록 회수를 요청한 거는 임의 제출 형식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지금 댄 것이어서 이거는 기망행위다. 임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된 논리도 서로 상충하고 모순이다.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수사 개시의 지연이 국방부 검찰단의 회수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즉 기록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개시에 지연이 초래됐다. 경찰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지. 관련자를 그렇죠. 돼가지고 갔으니까.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이 보고서는 간접적으로 그게 목적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사건 전반에 국방부 윗선의 외압 의혹이 보이는 거에 대한 우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은 조속한 사건 인계 일자를 군사경찰과 협의를 해왔는데 기록 회수 당일인 8월 2일 국방부가 기존 태도와 달리 이미 이첩된 사건 기록을 단지 기관 간 협의라는 명목하에 돌려주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따른 이첩이 있기까지 아무런 수사를 경찰에 개시하지 않도록 한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 국방부 입장이 7월 31일 날 급변경된 사정 그에 대한 국방부의 현재까지의 해명은 쉽게 납득이 안 돼서 그 동기가 의심되나 이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져 수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 보고서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방부와 경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문장 이제 끝이 이런데요. 구독자님들 어떠셨습니까? 들으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제 대통령실하고 법무부나 이런 데 발표했던 거 그러니까 왜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가 못 받는지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설명한 게 다 거짓말투성이라고 저희가 어제도 하나하나씩 다 짚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렇게 딱 정리한 보고서로 보니까 얼마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궁색한 변명들을 하고 여권에서 자기들 논리에 따라서 막 논리들을 만들어냈는지가
아주 간명하게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마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인권위 조사관들이 좌파라고 하겠죠, 이제. 아, 그 수단이 남아있구나. 항상 마지막 수단은 그거더라고 보니까. 저희가 좀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기사를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꼼꼼하게 한두 번 정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논리가 또 생겨날 수 있거든요. 좀 그러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얘기도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냥 대놓고 공개 행보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뭐 무슨 행사에도 그냥 참석을 했더라고 그냥. 이제 나한테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태도돼요 보니까.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다 끝났지. 검찰도 다 쥐고 뭐 다 끝났는데 뭐 대통령도 대신 내가 사과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그러고 사과까지 했다 그러고 뭐 다 그러니까 이게 했다고 보는 거지. 이 최상병 순직 사건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수처 수사를 뭐 열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 대통령실과 여당은 주장합니다만 네. 결국은 마지막에는 검찰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뭐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서 장악을 해버린 상황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급 인사가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알겠지. 최상병 사건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다시 넘어가서 검찰이 다시 수사 내용 들여다보고 이걸로 뭘 기소를 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시간 질질 끄는 거지 또. 도이치모터스처럼. 그렇죠. 이 인사의 주 목적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 김건희 여사는 또 이런 공개적 광폭 행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관련 그 행사에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오늘 기사 난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례대표 당선자들과의 만찬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관저에서. 거기도 잠깐 나타나서 인사하고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거기도 나타나서 인사했대요? 네, 잠시 인사를 하고 자주 거기 오시라. 왜 나타나는 거야? 관저에 왔다 이거죠. 그렇구나. 밥은 한 끼 해줘야지. 그래도. 자주 오시라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개 행보하는 이 맥락에 대해서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맥락이냐.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입니다. 칼럼 제목이 검사 위에 여사 나라 부끄럽다 해요. 부끄럽다. 부끄럽네요. 네. 뭐 김순덕 칼럼니스트를 굳이 소개 안 해드려도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라고 알 것 같은데요. 그런 인사가 이렇게 칼럼 제목을 달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칼럼 내용은 뭐 우리가 시간상 다 전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거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면서 예를 들면 50화국 때 나돌던 유행어가 있다. 육사 위의 여사였다. 신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빗대 나온 말이다. 요즘 야권에선 검사 위의 여사라고 조롱한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선택적 법 집행인데 이래서야 검찰이 암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 대로 공정하다고 인식될 수 없다.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 인식이 시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남편 잘 만나 수사도 처벌도 안 받는 나라라니 과거 대통령 탄핵 때 외치던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올 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뭘 지적하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사과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검찰 수사 지휘부를 측근으로 교체한 것은 대국민 사과를 뒤엎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16일 153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뒤에 공개 일정을 계속하는 김 여사의 표정은 내 남편 검찰공화국 대통령이 다 정리했다는 팽팽한 자신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 이 얘기를 다시 언급을 하고 검사위 여사 나라가 겁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윤 대통령 취임 전 공개된 김 여사 녹취록대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그 당시 녹취록 기억이 나실 텐데 네. 비판적인 어떤 매체들 거론하면서 내가 권력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맞아.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 시켜도 검찰이 알아서 이끌어내요. 그래서 무서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섬뜩하다라는 거예요. 김순덕 대기자가 볼 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V제로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말씀대로 용산 근처에선 VIP 1, 2를 넘어서 VIP 제로 대리 경로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서 지도자가 성공할 수 있겠냐? 아쉬운 대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라도 서두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간절히 바라시기만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 하는데 뭘 뜻이 없어 전혀. 그렇죠. 안 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불리한 걸 다 검찰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데 그 의심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보수 성향의 이 동아일보 출신의 칼럼니스트도. 이원석은 저 약점 잡힌 게 있나? 왜 또 요즘에 조용한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최후의 골키퍼들이 한 11명씩 축구 경기로 표현을 하면은 골키퍼가 10명씩이 지금 서 있는데 이거를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검을 하지 않으면. 이게 황당한 상황인데 어떡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아니까 수사 결과 지켜보자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저 뚫리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선에서 막아주고 그 다음 선에서 막아주고 계속 막아주다 보면 어느새 시간 다 흘러가 버리고 그때 가면 국민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지고 그러면 흐지부지 되는 거야 라는 걸 아는 거 아니야. 에라이 진짜. 자기가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막 하던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그런 거지. 우리 군대 가서도 그렇잖아요. 두드려 맞아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열심히 때리는 거랑 비슷한 거지. 맞고 난 다음에. 근데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 공익근무요원 출신이어가지고. 네. 난 맞고 난 다음에 별로 안 때렸어. 군대에서. 안 때렸어.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많이 맞았어.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 한겨레신문 사면 보여주십시오. 그냥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변한 게 없는 윤 대통령. 민심은 거부권, 정책은 난맥상 이런 건데요. 국정 운영은 총선 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런 평가 나온다 이런 거고요. 정책 혼선 이건 또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그 얘기도 또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총선 전보다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그게 해외 직구 금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실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지도 않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또 사설에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한겨레신문 사설 제목이요. 허위와 궤변으로 대통령 거부권 감싸는 윤석열 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 설명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었고요. 법무부도 보도자료 내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구독자님들한테 다 왜 거짓말인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한겨레신문이 또 끄집어내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사설 내용에서 김민하 평론가가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요? 전해주실게. 아니면 사실은 어제 다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설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여권 입장에서 지금 초단속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낙선자들 열심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윤재욱 전 원내대표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표단속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거부권 재의결할 때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당이 동의 안 하더라도 상정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올까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동아일보가 어제도 저희가 관련 보도를 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사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김웅 의원 말로는 10표는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10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3명은 지금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고 봐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일단 국민의힘은 반대 투표를 하기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비판하는 목소리 있더라고요. 당론으로 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웅 의원이 일단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 찬성 의사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조혜진 의원도 소수 의견에 대한 입틀막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한 표 더 늘어나는 거네. 봐야겠죠. 근데
김웅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는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서 정하면 그게 당론이냐. 당이 대통령을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꿔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찬성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 그랬고 김웅 의원하고 상담하고 있다고요? 그런가 봅니다.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혜진 같은 의원 경우에는 일단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얘기는 한답니다. 근데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내에선 안철수, 유이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는 하여튼 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도 일종의 뭐 적전 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분열을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을 열심히 접촉하겠다는 뜻까지 지금 밝혔는데, 근데 이런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실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편지 4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4장의 편지 중 2장을 박 의원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에서 최상병 특검이 왜 필요한지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짚었다고 하는데요.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 지지부진한 공수처 수사, 특검의 중립성 보장 등 독소조항 완화, 67%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내세우며 찬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객관적 양심에 따라 일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국민을 위해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어느 정도 찬성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2장의 편지만 소개해드렸잖아요. 나머지 2장의 편지가 되게 짠하잖아요. 지금 그게 생존 해병대원 어머니가 보낸 편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편지의 요약이 기사에 좀 실렸는데요. 제가 김인하 평론가가 더 뒷얘기 준비하실 동안에 구독자분들께 짧게 읽어드릴게요. 왜 또 딱한 눈으로 날 쳐다봐요? 네, 뒷얘기가 뭔지 지금 몰라가지고 뭘 준비해야 되나. 알면서. 네. 자, 일단 편지 내용 요약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근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병 해병 어머니입니다. 호흡 피해 복구 작업에 아들은 삽 장화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는 주는 거냐고 중대장님께 전화라도 할까 싶었지만 극성 맞은 엄마 뒀다고 아들 눈총 받을까 싶어 말았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아들들에게 높은 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감하고 위로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야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여당 의원들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분위기는 또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나 분위기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당정이 신밀월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일면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요. 총선 40일 만에 시들한 여권 쇄신. 당정 신밀월. 갑자기 다리 힘이 확 풀리는데요. 해병대 어머니 편지까지 읽었는데 보니까 그러게요.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그 윤 대통령이 당선인 모임 당선인들 만났다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밀월 관계다라는 기사의 뭐 내용은 원래 총선 패배하고 나서 쇄신 토론회 막 열고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얘기를 한참 하더니 거의 토론회 열었는데 뭐 참석을 안 한다며요. 참석도 낮았지만 이제는 그런 목소리 자체가 없어졌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의 거리두기에 지금 인색한 모습이다. 그래서 당장 22일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들과의 만찬 모임을 가졌는데 이 어제. 한 초선 당선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벌써 선을 긋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총선 평가를 명확히 해야 뭐 선을 긋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지금 총선 백서라는 요 것은 한동훈이 나오느냐 마느냐의 무슨 이런 정치적 부도 속에서 소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당 혁신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어려운 주제가 됐고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윤계 핵심들이 오히려 집단 지도 체제의 회귀를 노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당내 다양성이 확보되고 당정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가졌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기사에 보면 비례의원 당선자들과 만찬 모임을 가졌을 때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이다. 그냥 대통령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임기 동안 개혁하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이러면서 4대 개혁 완수 의지도 거듭 밝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혼자 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어. 야당 협조 없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스킨십을 늘리는데도 공을 들였다라고 지금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비례의원 각자의 그 자리가 상당히 황당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기사를 보면 중앙일보의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인요한 당선인이 먼저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나는 내 잘못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총선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아들이되 개혁만큼은 힘들어도 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개혁을 너무 안 하고 있다. 정치를 내가 시작한 이유가 이런 걸 다 이제 고치기 위해서인데 인기와 상관없이 할 일은 해야 된다. 남들 눈치 보고 못하는 일을 나는 하겠다. 지금은 평가를 못 받더라도 역사에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이날 만찬 2시간 30분을 진행을 했는데 식사 메뉴, 고기, 생선회, 탕국 등이 나왔고 화이트 와인이 곁들여졌는데 분위기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고 테이블마다 건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을 위하여 무조건 충성이라고들 외쳤다고. 무조건 충성이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그렇죠. 건배사가? 그렇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참석자 전원에게 어떻게 정치에 입문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꿈은 무엇이는지를 물었다고 하고 만찬이 끝난 뒤에 관저 밖까지 나와서 한 명 한 명과 포옹, 악수를 했다고 하고요. 나 그거 못 봤는데 그 기사 좀 싸줘 나한테. 김건희 여사도 당선인들을 맞이해서 인사를 했는데 회색 원피스 차림으로 나왔다고 그러고 당선을 축하한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관저에 자주 오시라면서 이 초선들을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그거 아마 비례니까 가능한 얘기인 것 같다. 지역구 당선자 같으면은 사실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비례는 어쨌든 윤 대통령 빚을 좀 졌다고 봐야 되겠지? 한동훈 전 위원장 빚도 좀 졌고. 그런 건지 야, 그래도 건지. 너무 심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거부권으로 막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지금 장애투쟁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관저에 모여가지고 아까 뭐 대통령 충성 저희 충성한 다음에 이럴 분위기야? 지금 이런 정국이야 지금 이게? 문 밖까지 나가서 한 명씩 안아주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그냥 빨가벗고 나섰구나. 대통령도 그런 것 같고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 4대 개혁 바꿀 게 너무 많다고? 그럼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 보수 신문에서는 일을 하면 자꾸 사고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이게 경향신문 안홍국 논설위원 칼럼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했으나 이미 뭐 뒤에 정책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그 칼럼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늘 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은 저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이 일을 자꾸 뭔가 윤석열 정권이 일을 자꾸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레임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정책엔 몸살이고 거야 눈치만.
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여기 있고요. 4호면 펼치면 그냥 다 보여주세요. 자, 왼쪽이 4면이고요. 오른쪽이 5면입니다. 관가 만만한 공무원만 책임으로 강단 있게 일하기 힘들다. 그리고 오른쪽에 5면에는 용산 공무에도 제기는 이복현 개인 의견 또 정책 엇박자. 이게 뭡니까? 정책 엇박자라는 게 뭐 요즘 신문이 입에 달고 사는 얘기예요. 이 기사에 공무원들 분위기가 어떤지가 너무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깜놀랐어 진짜. 일단 기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네. 기획재정부 간부 A씨가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왜냐하면 해외 직구 금지를 추진하다가 사흘 만에 처리하는 과정에 본래대로 하면 기재부가 욕먹을 일인 것 같은데 이게 그치, 자기들이 그치. 책임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행이다. 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선 각종 대책 추진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렵겠다 싶은 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겠다는 분위기다. 기재부 내부 분위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네.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용산 파견 거부가 금기어랍니다. 그렇지 당연 그거 그럴 수 있지 원래부터. 대통령실 파견은 에이스 공무원으로 인증받았다는 의미라서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꼽히는데 맞아요. 일부 간부가 파견을 꺼리는 기류가 감지되자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야 대통령실 가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불이익 받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관가에서는 용산에 이미 벌써 정권 초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22년 임기 초부터 국회 여소야대 구도가 여전한 데다가 지난 총선까지 야당이 압승해서 그렇다. 최근 해외 직구 대책 번복 사례에서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몸을 사려야 한다는 경종이 지금 울리고 있다. 당장 대통령실 파견에 대한 선호가 과거보다 낮아지는 등 인사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데 교육부 비국장, 용산으로 가면 과거처럼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게 뻔한 정책은 총대를 내고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일은 고되지만 티는 안 날 게 뻔하다는 기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시과장도 조금 이른 듯한 지금이 딱 애매한 시점으로 접어들었다. 까딱 용산으로 파견 나갔다가 정권 말까지 남을 경우 윤석열 정부 사람으로 찍혀 난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책임 면피를 위한 기록은 이미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데 따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윗선에서 뭘 고치라고 지시를 하면은 다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 뭐 때문에. 업무일지 같이 상세하게 기록하는 게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했는데 뭐 그건 일상이 됐고 이제는 업무상 통화도 전부 녹음한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펼치면에 있는 기사를 보면은 네. 산업통상자원부 D과장, 검찰, 감사원이 문제 삼더라도 언제든 근거를 댈 수 있도록 이메일부터 통화 기록까지 모두 남겨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업부 E과장, 다른 부처와의 정책 협의하다가 가로막히자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될지를 고민 중인데 왜냐? 우리 부는 최대한 추진했는데 다른 부처가 반대했다라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즉 이거는 책임 추궁을 피하는 보험 성격이다. 보건복지부 F과장 업무상 통화를 전부 녹음하고 보고서는 윗선 지시로 고칠 때마다 표시해준다. 과장이 수정하면 과수, 국장이 수정하면 국수로 파일명을 붙여 저장하는 식이다. 나중에 찾아볼 때 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지면을 보면은 그 파일명 고쳐놓은 게 사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일명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런 파일명 쓰잖아요. 네. 오늘 2024 05 0523 그다음에 뭐 찌끄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김미나 뭐 파이팅 뭐 이런 이 과제 언급이 있고 그 밑에 근데 수정하면은 뭐 수정되면은 수정 뭐 1 수정 버전 1 수정 버전 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정 버전 1이 아니라 과장이 지시했으면 과수 버전 1 과수 버전 2 부장이 지시했으면 뭐 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수정 지시를 했는지를 파일명에 다 적어놓는다는 것이고 이게 공직사회 복지부동 속도가 빨라진 거는 총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는데 강도가 세진 건 학습효과 때문이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감사 수사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공무원이 피를 봤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이번 정권도 그런 거 아니냐. 결국 대통령이 변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를 복원해서 무너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이 복지부동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전문가가 코멘트를 하는 이런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사면에도 늘공 리스크가 문제라는 용산 국토장관 절대해서는 안 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근데 용산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죠. 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할까? 네, 이거는 기강이 안 잡혀서 그렇다. 맞아.
그래서 공직기강을 잡으려고 지금 나서는데 네. 특히 지금 뭘 불쾌해하고 있느냐면 최근에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이거를 추진하다가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발바닥 뒤집어졌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불쾌감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를 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추진하다가 이걸 엎어지게 만들었느냐라는 거고, 특히 박상호 고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 이거 문제 아니냐. 국면전환 카드는 정책밖에 없는데 정책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말 곤란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대책을 냈는데 그게 뭐냐. 국무조정실이 지난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간 세종시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한다는 건데, 네. 공무원이 출근 시간 및 점심시간을 지키는지, 허위 출장이나 음주 등의 불민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지 등을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조치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조치를 해라라고 국무조정실이 보낸 공문을 보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이기주의, 기 발표한 정책의 추진 지연 사례들도 중점 점검 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야, 총선 패배의 불똥이 공무원들에게 튄 것이다.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데, 올해만 벌써 몇 번째 본무점검이냐. 정권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책상만 지키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고 권하면서 구시대적으로 점심시간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공무원만 다 잡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 중앙일보 연명 기사는 네. 공매도 재개는 이복형 개인 의견 이건데 이건 또 뭐냐. 지난 16일 날 이복형 금감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 파이낸스 투자 설명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개인적 욕심인데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 거래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기사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공매도 재개한다. 대통령실이 그거는 이복현 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다라면서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앙일보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원장의 발언은 희망이라기엔 구체적이었다. 이 원장 투자 설명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을 다시 만나서 6월 재개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금융당국 간 조율을 거쳐야만 나올 법한 발언이었다. 더군다나 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금융감독기구 수장의 발언이라 더 힘이 실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능력없는 검사라면 갖다가 다 무슨 뭐 금감원장을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에다 갖다 넣는 게 어디 있냐. 애초부터 그거부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한 거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동아일보도 기사를 썼잖아요, 오늘. 마음이 급해. 벌써 25분 다가오니까 지금 그렇죠, 빨리 지금. 끊어야 돼. 네. 자, 동아일보 일면 정책 헛발질 막을 레드팀이 안 보인다. 이런 겁니다. 레드팀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반대편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든 아니면 사람이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전문성도 없는 아마추어들이 전부 다 검사 출신이 들어가 있고 또 아마추어 대통령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목을 하고 있고, 아까 그 공매도 재개 문제도 같이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3면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펼친면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렇게 돼 있어요.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에 시장 들썩, 대통령실 긴급 진화, 정책 리스크 대응 전문가 없어, 재기능 못하는 정무 보건 시급. 아니 뭐 정부 기능 떨어진다고 맨 복원하고 뭐 언제까지 복원할 거야? 임기 말까지 복원할 거야? 뭐야? 그리고 레드팀이 없다, 레드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은 임기 초부터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없는데, 근데 이 기사에서 딱 한 대목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입성했던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관계자가 이관섭 전 실장이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맡았을 때 이 시기 정책 리스크 대응에 대한 어느 정도 체계는 잡혔었다. 그런데 40 총선 국면과 이후 대통령실 내 참모 교체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와가지고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체계가 있었고 시도가 있었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또 있겠죠. 책임을 물은 이유가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될까? 대통령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게. 윤 대통령 비례대표 당선인하고 만났을 때 그랬다며. 바꿀 게 너무 많고 4대 기업 꼭 하겠다며. 대통령은 뭐하고 가능해? 대통령은 바꿀 게 너무 많다는데. 레드 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옷 초선 그냥-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만 원하는데 레드 팀은 원하지 않는다.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렇죠. 일을 하도 일이 결과가 없잖아. 큰일 났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권은 오늘로써 제 선언하건데 그냥 레임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김성환 이미 선언. 들어갔고. 네. 음. 윤석열은 레임덕이다. 역사에 기록해 주세요. 네. 김성환 선언.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고. 523 선언. 김성환 523 선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려주십시오.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김성환 평론가님 마라톤 뛰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축구 선수였다면 고질적 부상으로 이어져서 유리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부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